검사랑 검사도 다 해봤고요. 뭐 좋은 약, 좋은 한약 뭐 이런 거 다 먹어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링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책 좀 보셨나요? 아직도 안 읽어보셨나요? 꼭 읽어보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피부는 인생이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심리나 정신 상태가 홍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그 영상 안 보셨다면 지금 그 영상부터 보고 오시는 게 오늘 영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 피부가 다른 신체 장기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 책의 저자 몬티 라이먼 박사님은 의대의 재학 시절 중에 실습을 통해서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검은 자국 등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피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거 알게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먹는 음식이 건강과 피부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수시로 느꼈다고 하십니다. 피부와 위장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지만 실제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책 86페이지에 보면 먹는 음식이 피부에 영향을 주나요?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과학계에서 쏟아진 무수한 연구 결과와 일부 비과학적인 정보들, 내용이 상충되는 문헌들을 헤치며 길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인체는 너무나 복잡해서 실험실에서 밝혀진 확정적 결과도 반드시 인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의학의 경계에 자리한 식생활이라는 복잡한 요소는 과학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뚜렷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피부와 위장의 관계가 얼마나 놀라울 만큼 복합적인지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111페이지 내용을 좀 보면 염증성 피부 질환의 하나인 장미증은 모낭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얼굴이 붉어지는 결절, 붓는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병으로 여러 가지 위장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소장 세균 과식증으로 알려진 문제, 즉 소장의 세균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 장미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장에서만 효과가 발휘되는 항생제로 치료를 실시하면 피부 장미증도 사라진다. 제가 주사염이 진짜 심했을 때 내과에서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볼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홍조 양상이 뚜렷하게 띄니까 내과에서는 루푸스라는 면역체계 질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의 면역체계를 싹 다 검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막 머리카락이랑 저의 소변이랑 저의 혈액을 미국의 한 연구소로 보내서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가 제 면역계는 다 정상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장에 세균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과약, 장 치료하는 약이죠. 그걸 한 3달 먹었나? 그랬었는데 저는 딱히 이 홍조의 치료 호전도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제 홍조 증상이 장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들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꼭 홍조가 피부 질환만이 아니라 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라면 식습관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또 이 책에는 여드름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키타바섬 주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키타바섬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서구식 식단에 전혀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최후의 집단이었다. 주민 대부분은 과일과 뿌리채소, 코코넛, 생선을 주식으로 삼았고 식생활이 거의 다 식물로 구성됐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많지만 먹는 음식의 혈당 지수는 낮았으며 지방 섭취량은 적지 않았다. 린데베리의 연구에서 키타바 주민들의 심장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구석기 다이어트로 불린 식단이 탄생하는 바탕이 됐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또 한 가지 매우 놀라운 결과는 참가자 1200명 중 단 한 명도
여드름이 없었다는 점이다. 검사를 실시한 대상자 전체에서 뾰루지나 농포, 여드름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구식 식단이 피부 질환에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책임이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과다. 여러분, 구석기 다이어트가 뭐냐면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면서 체지방이 적은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먹었던 단백질, 지방, 섬유질로 꾸려진 식단을 말하는 건데요.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에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서구식 식단, 즉 육식과 지방질이 많고 설탕과 소금간이 많이 된 음식을 즐겨 먹게 되면 여드름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 키타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와 식물성 단백질의 음식을 최대한 조미료를 넣지 않고 드시는 게 여드름성 피부 가지신 분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음식 관련된 영상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홍조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음식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면홍조, 주사염에 좋은 보양 음식 7가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초콜릿 많이 먹으면 얼굴에 여드름 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춘기 때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책에서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런 헛소문이 생긴 거냐면 초콜릿이 여드름의 주범이라는 증거가 현재까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왜 초콜릿은 항상 여드름의 원인으로 지목될까? 원인 요소와 상관관계를 혼동하는 흔한 경우 중 하나인지 모른다.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생리주기 중 체내 안드로겐 농도가 증가하고 여드름 발생률이 높아지는 생리전 단계에 단 음식이 마구 당기는 기분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혼돈의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 즉, 초콜릿을 먹으면 여드름이 올라오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초콜릿이 반드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여드름이 올라오는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은 생리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다 느끼실 텐데 생리주기일 때 기분이 다운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럴 때는 몸에 피로도도 좀 금방 쌓이고 하기 때문에 달달한 거나 초콜릿 같은 게 땡기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드름이 올라오는 건 호르몬의 영향이지 초콜릿 때문이 아니라는 거 이제 책을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그런데 홍조가 있으시면 초콜릿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서 특히 감정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초콜릿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초콜릿을 안 먹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조금만 드세요. 그 ABC 초콜릿 한 뭐 한두 개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식후에 반드시 초콜릿을 드셔야 한다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초콜릿을 꼭 드셔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식습관을 개선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책에는 몸에서 생선 썩은 내가 나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생선 악취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 유전 질환인데 이건 트레메틸아민이라는 특정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먹은 음식물이 그대로 땀으로 흘러나와 썩은 생선이나 썩은 달걀 냄새가 뒤섞인 쓰레기통 냄새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별 효과는 없었고 결국 식단을 엄격하게 바꿔서 악취를 거의 다 없애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음식을 조절해야지만 또 피부나 어떤 질환들이 나아지는 경우가 이 책에서는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면역력 증가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보충제나 영양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도 잘 보고 드셔야 한다는 거 아시나요? 그 중에서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셀레늄 보충제는 과량 복용할 경우
경우 오히려 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성분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몸에 좋다는 식품 광고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인간은 가장 덜 힘들게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특성이 있어서 과일과 채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며 규칙적인 운동, 금연, 알코올 섭취 제한 등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방법들보다는 특효약이 될 만한 식품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건강식품 시장은 사실상 의심스러울 만큼 너무나 이상적인 답을 손쉽게 찾으려는 욕구를 잘 활용하는 셈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항산화 성분 자체가 건강에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무조건 몸에 좋다고 해서 보충제를 남용해서 먹는다든지 혹은 특정한 항산화 식품 한 가지에만 치우친 원푸드 식단은 좋지 않아요. 저에게 노니가루, 새싹가루 이런 것들이 피부에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드시는 것보다는 골고루 채소를 많이 섭취하시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피부와 인체의 다른 장기들 그리고 식습관이 미스테리하지만 전부 다 연결돼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몬티 라이먼 박사는 음식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피부 상태를 단번에 개선할 수 있는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피부 건강에 좋은 방식, 즉 지속 가능성 있는 균형 잡힌 식생활에는 전반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 피부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정교하고 멋진 인체의 특성을 존중하라고 강조한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래된 피부 질환을 혹은 심각해진 피부를 무조건 약으로만 해결하라고 하거나 화장품 하나 발라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얕은 수준의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 산증인이 있잖아요. 제가 진짜 피부과, 한의원, 내과 진짜 유명하다는 데는 다 가봤는데 저 이 책을 감수해 주신 오관아 선생님 병원도 가봤습니다. 오프라이드? 라는 유튜브 채널로 엄청 유명해지신 분인데 피부과 전문이시거든요. 아무튼 병원을 이곳저곳 다녀봤어도 생활 습관이나 음식 조절을 안 해서 정말 몇 번이나 홍조가 재발이 됐었거든요. 약이나 치료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몇 대 몇이다? 몇 프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이 모든 게 다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충제나 약을 먹는 것이 음식을 골라서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조율하고 신경 써 주셔야 피부가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어도 자꾸 간단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최상,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피부의 상태를 쭉 끌어올려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내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 음식과 심리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이 책, 피부는 인생이다 를 통해서 잘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정말 이 책에 나오는 지식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영상에 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 요만큼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챕터 4에 있는 피부와 태양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외선에 대한 지식을 또 아실 수가 있고 그 밖에도 통증이나 가려움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꼭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책 피부는 인생이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blessed day!